아직도 너무 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시작점이 낮다. 그리고 한국 주시장을 올해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거에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코스피가 2,500에서 5,500이 됐지만 5,700이죠, 오늘 기준으로는. 아직도 너무 쌉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저평가되어 있었고, 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시장이고 만년 저평가된 시장이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부터 주식시장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 주식은 도저히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정말 지독한 시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자꾸 사업을 밖으로 빼돌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제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족 기업이라는 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상장 기업이 다 가족 기업입니다. 다 회장님이 계세요. 그 회장님이 이제 인지상정상 그 회사를 자꾸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이제 우리나라 이 지배구조의 만악의 근원인데, 상속은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습이 문제입니다. 세습.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는 회장님이 아들도 회장님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그 아들이 또 아들도 회장님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아들이 없으면 그 다음으로 따님을 선택해서 회장님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괜찮은데 자꾸 경영권을 세습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의 상속세가 60%입니다. 원래는 상속세가 50%인데 상장기업의 대주주는 할증이 붙어서 60%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1,000억짜리 회사를 한 30%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00억 원 정도를 이제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순간 18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토막 이상 날아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인간의 그 심리상 세금을 20%, 30%, 40% 낼 수 있거든요. 근데 50%가 넘어가면 이 가슴 속에서 아주 그 치밀어 올라오는 감정이 생깁니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을 너무너무 내기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이 자꾸 비즈니스를 밖으로 뺀다. 그러면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사정을 잘 모르시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를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 다 재벌이에요. 네, S 뭐 운용사, 뭐 H 뭐 운용사, 뭐 다 재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이 재벌을 공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로 비즈니스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크고 금융업이 작습니다. 사실 그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제조업보다는 금융업이 더 큽니다. 그거는 뭐 인도네시아를 가도, 호주를 가도, 영국을 가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금융업보다 제조업이 더 커요. 그래서 금융업이 제조업이 약간 종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자 입장에서 봤을 땐, 야, 이게 말이 돼? 이 좋은 비즈니스를 밖으로 빼! 라고 뭐라고 하고 싶지만 이제 꾹 참는 거죠. 다음 비즈니스 받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대만이 있습니다. 반도체 잘하고 화학 잘하고 중공업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잖아요. 국토 면적이 40%고 인구도 40%입니다. 그러면 인당 GDP가 똑같으니까 우리나라 규모의 반이 조금 안 되는 나라인 거죠. 근데 대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지난 10년 동안 항상 한국보다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시가총액보다 대만 시가총액이 항상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코스피가 2,500에서 5,700이 됐으니까 이제 한 170% 올라간 거잖아요. 1년 동안에. 170% 올라가서 겨우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똑같아요. 그 똑같았으니까 된 게 아니라 똑같아서 사실 되게 쪽팔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되는 나라랑 시가총액이 똑같다는 거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만의 반값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만한테만 반값이냐? 이게 이제 PER이라는 퍼라고 하는, 그 주식을 하시려면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PER이라는 지표랑 PBR이라는 지표. 요거는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PER은 한 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8배잖아요. 3월 11일 기준으로. 8배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합쳐가지고 한 100조 벌면 한 800조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한 4,700 정도 되고 올해 한 600조 정도 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 국민이 모두 사랑하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 미국의 지수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S&P 500은 20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을 벌 때 한국은 1원 벌 때 8원 쳐주고 미국은 1원 벌 때 20원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비싸죠. 근데 이제 미국은 비쌀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에 총하고 뭐 구글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쟁도 막 하고. 그러니까 이런 멋있는 나라는 받아야죠. 20배를.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MSCI E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인데, 이머징 마켓은 말 그대로 이제 조금 이런 멋있는 나라보다 좀 덜 멋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터키, 말레이시아, 뭐 이런 생각해 보셨을 때 약간 이진 그런 나라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나라들도 1원에 12원 쳐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그러면은 뭐 인도네시아 좋은 나라고 브라질 좋은 나라고 다 좋은 나라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처럼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려한 제조업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반도체를 잘하고 바이오도 잘하고 방산도 잘하고 조선도 잘하고 차도 잘 만들고 이런 나라 없거든요. 그 뭐 인도네시아나 뭐 브라질이 아르헨티나 제가 그 나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낫죠. 서울 사시겠어요? 뭐 부에노아이레스 사시겠어요? 근데 요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요게 170% 올라서. 네. 그러니까 170% 오르기 전에는 이게 얼마나 쌌겠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대만보다 싼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쌌던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쌌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지만 우리가 아직 이머징 마켓보다 싸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있는 분들이 한국에 살고 싶어 하지,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머징 마켓 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주식은 아직도 저평가돼 있다. 시작점이 낮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을 올해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거에는 두 가지 원동력이 있었어요. 갑자기 이제 작년에 정권 바뀌고 나서 일본의 정책들을 이제 카피해서 따라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시장이 엄청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 수건이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주식을 공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주식 수가 작년에 마침내 줄어들었죠. 그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큰 움직임도 있었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얻어 걸린 게 인공지능의 부음 때문에 반도체의 초호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반도체 초호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담론들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3폭 개정, 3폭 개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많이 안 일어나는 상태고, 지금 인공지능 뭐 AI 젠슨황 뭐 다음 10배 나는 주식은 뭐예요? 뭐 이런 것들에 조금 사람들이 초점이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3폭 개정이나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내년, 후년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벌어질 거고, 또 저희 같은 이런 행동주의 운용사들이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활동들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월에 이란 전쟁 이후에 시장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뭐 저도 21년째 하고 있지만 21년 동안에 이렇게 격렬한 시장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란에서 전쟁이 났는데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답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1월달, 2월달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한국 주식시장이 48% 올랐습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S&P 500이 똔똔 치고 있을 때.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고 2월 말 기준으로 한국 시장이 하루에 100조 원 정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루에 한 30조, 40조 정도 거래되는 시장이거든요. 100조 정도 거래는 중국 시장에서나 보던 수치인데, 근데 그 정도로 시장에 참여자가 되게 많고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3월 달의 변동성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첫 주에 굉장히 큰 급락이 있었었는데 3월 중순 들어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는 오히려 시장에 좀 강건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그 TSMC가 대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2,200조 원 정도 됩니다. 2,200조 원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 1,100조 원 정도 됩니다. 1,100조 원은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시가총액 14위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엄청난 회사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올해 제 전망은 아니고 이제 블룸버그라고 하는 그런 그 국제 언론사에서 집계한 그 이익 전망치에 따르면 2020년 연간으로 삼성전자가 TSMC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배 차이가 나니까 돈은 더 많이 버는데 그러면 이제 반값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조 원 정도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외국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 만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삼성전자가 많이 3배 올랐지만 아직도 TSMC 반값이에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야, 지배 구조가 안 좋잖아. 그런 얘기를 바로 하세요. 근데 이거 되게 신선한 얘기예요. 제가 옛날 한 10년 전까지는 북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야, 미사일 쏘고 미사일에 용인에 미사일 떨어지면 야, 끝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사일은 우리나라만 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안전한 편에 속합니다. 뭐 베네수엘라, 뭐 중동, 뭐 유럽 전쟁을 안 하는 나라가 없고 사실 전쟁을 가장 안 한 지가 오래된 게 동아시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을 가지고 북한 얘기를 가지고 싸다고 말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근데 지배구조가 안 좋잖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만 좀 해결이 되면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하죠. 상승 잠재력 자체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번 주말에 제가 되게 재밌는 강연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앨런 머스크, 여러분 다 아시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짧은 클립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이제 AI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AI 코딩을 AI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옆에서 이제 모니터링만 하고 있대요. 관리 감독만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관리 감독도 필요가 없다. 지들끼리 알아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는 하드웨어 싸움이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많이 때려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미국 주식을 많이 좋아하게 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주환원 뭐 이런 관점에서도 한국 주식이랑 비교가 안 되지만 그 모든 혁신을 선도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혁신을 선도하는 데는 두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제도를 만들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데 규칙을 선수가 심판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5G 통신을 만들 때 5G 통신 규격을 미국이 설정하니까 한국은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혁신을 선도할 수가 없어요. 제도 자체를, 스탠다드 자체를 미국이 먼저 만들기 때문에 혁신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모든 소프트웨어 인력은 다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아직 깨지진 않았지만 균열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은 제도, 스탠다드, 표준으로 세계를 리드해 왔었는데 지금은 힘으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나 폭격기나 토마호크 미사일 이런 걸로 이제 하는 거죠. 약간 그 동네 깡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때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 제도와 스탠다드를 선도할 수 있는 나라인가? 할 겁니다. 할 건데 이제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다라는 그 경쟁력이 점점 희석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 패러다임은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하드웨어에서 조금 한따까리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랜만에 아주 천우신조로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기 투자용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과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 시장에 이제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는 방법 어떤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가치 투자가 안 되는 시장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치 투자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동안 설명을 쫙 드렸던 것 같아요. 왜 장기 투자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씩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점점 그런 기업들의 비중은 가치 투자가 가능하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내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겠지만 이제 아직은 그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선별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대신 다만 과거의 관습대로 한국 시장은 그냥 모멘텀이야. 그냥 뭐 급등주, 주도주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 그래서 약간 지금 좀 과도기에 있는 관점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정해진 원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 뭐 이런 기사를 보시면 막 매일매일 투자 기법을 바꾸는 헤지펀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주가는 물리 현상이 아니거든요. 사회 현상이거든요. 그냥 누가 사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고, 살 사람이 다 끝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진짜 10년 동안 안 하다가 내가 사잖아요? 그럼 내가 마지막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주식은 신중하신 분들이 손해를 제일 많이 봐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길을 갔는데,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이 뭐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인정하던 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듣고, 에이, 너나 해라. 그런데 다음날 봤더니 막 상가 치고 있는 거예요. 어라, 이것 보소. 그리고 다음에 동창회를 또 했더니, 너 그거 안 샀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만 사보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요. 야, 이놈이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 세 번째 만났을 때 뭐 사야 돼? 거기서 1억 넣어요. 그때 틀리는 거죠. 어떻게 세 번을 맞춰요? 그래서 이게 신중하신 분들, 느리신 분들이 항상 늦게 들어와서 이게 좀 손해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게 투자에서 원칙에서 변하지 않는 원칙은 누가 뭔가 말을 했을 때 내가 그게 그럴듯하게 들리면 거의 다 온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동트기 전이 제일 어둡고 그거의 말의 반대말은 찬란할 때가 꼭지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인생의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먼저 빨리 움직이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언가들의 말을 별로 믿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많이 얘기하지만, 옛날에 뭐 배터리 혁명이다, 뭐 배터리 사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비트코인 뭐 레볼루션, 비트코인 사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타이밍을 좀 피해 가시는 노하우가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맞는 얘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트렌드도 변하지 않는 트렌드도 있지만, 그게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부풀어 올 때만 피해가도 사실 큰 수치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조차도 20년을 들고 있으면 4배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 중에서도 몇백 개 이상, 최소 300개 이상의 종목이 거의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튀는 거죠. 중간중간 튀는데, 이게 이렇게 튈 때 사시면 참 좋은데, 이렇게 튈 때 보통 사세요. 신중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단어 번역을 되게 좋아하는데, 위험이라는 말이 영어로 2가지가 있습니다. 데인저. 이렇게, 여기 보면, 가지 마시오 해놓고 데인저러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데인저라는 게 있고, 익숙하신 표현으로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인저도 영어사전 보시면 위험, 리스크도 위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같은 말을 2번 쓸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개념들에 따라서 그 미묘한 뉘앙스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가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거를 일본어를 통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 퉁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말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 데인저랑 리스크를 구분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데인저는 피하는 거고 리스크는 감수하는 겁니다. 같은 위험이지만.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가면 죽죠. 그러면 표지판이 있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앞으로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면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외로울 것이고 아빠 엄마 생각도 날 것이고, 그런다고 안 나가나요? 감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감수할 리스크인지 내가 피해야 될 데인저인지를 판단하는 게 이게 이제 투자하는 자세의 기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실패는 감수해서는 안 되는 위험을 감수했을 때 발생을 하고, 많은 투자 수익의 놓침은 감수할 만한 리스크를 내가 기피하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말은 쉬운데 뭐 실제로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시장에는 변동성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변동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아래로 흔들리는 겁니다. 순수한 변동성은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방향성은 피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떨어지는 게 20%씩 5번 떨어지면 뭐 0은 아니고요. 뭐 한 마이너스 한 60, 70%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떨어질 수, 방향성이 그러하다면 그거는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반되는 변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뭐 제가 딱 잡아서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미묘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투자에서의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를 모르고 언제 싼지를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기업은 남들 다 알기 때문에 싸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 쌀 때는 금융위기 뭐 이럴 때인데, 그때는 나도 쫄기 때문에 못 사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바닥에 사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몇 번 더 플레이하면 죽어요. 그건 제가 개런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고 합리적인 투자자는 바닥에서 조금만 삽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가면서 이제 점증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주식을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내 뇌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뭐 포모도 문제지만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약간 정의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분산 투자, 분산 매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길게 봐야 돼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마음가짐 자체가 약간 들떠 있다고 한다 그러면 투자에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그 이제 유명한 책 중에서 이제 투자의 고전 중에 그 월가의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피터 린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주말마다 마트에 간다. 지금 마트에 아무나 가시지만 마트에 매대에 가서 이게 잘 팔리네? 그럼 그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그게 이제 80년대에 제일 미국에서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제일 많이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내가 주변에 있는 친구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 뭐 종목 찍어주는 친구 말고 이 세상에 대해 이해를 넓혀주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결국 투자로 이어져요. 내 분야에 내가 성취가 있고 내 분야에 내가 남들보다 모르는 지식이 있으면 그게 결국 투자의 엣지로 이어집니다. 근데 유튜브를 봐서는 나보다 빨리 뛰는 사람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